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16세 여중생이 지난해 7월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A양은 중학교 1학년인 2016년 처음 학교폭력을 신고한 이후 투신의 승진은 2018년 7월까지 사실상 중학교 재학기간 동안 내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A양은 지난 2016년 5월께 자신의 친구 K양과 함께 학교 경찰을 통해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요. 신고 내용은 K양이 유족을 통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반 애들이랑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친구 저격글과 욕설로 힘들어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였다고 합니다. A양이 학교폭력 신고 이후 담당 교사는 A양 아버지를 해당 학교 1층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실에서 만났고 담당 교사는 아이들과 다툼이 있었고 현재 화해를 했다는 취지로 아버지께 설명을 해드렸더니 아버지도 교사의 말을 수긍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는 교무실로 이동한 후 A양의 학업 성적 등 통상적인 상담을 마친 후에 귀가했고 이후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다양화되고 더욱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학교 폭력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신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그리고 최근 사이버상 집단 따돌림, 악성 댓글 등이 있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으로 잇단 자살 사건이 발생한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실질화와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는 성 관련 학생 사안, 학생 사망 등 중대 사안 발생 시에 즉각 출동해서 법률 지원에서 조사,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대처해주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가동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면 학폭위는 소집되어야만 하고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되는데요. 전체 위원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로 위촉되도록 학교폭력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학폭위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에서부터 가장 중한 처분은 퇴학 처분이 있는데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학교 내에서의 징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법상 소년법상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즉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만 14세를 낮추자는 주장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범죄 행위 확산을 막자는 주장이고요. 만 14세 하향 조정 반대 측은 엄벌보다는 가해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나 피해자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로 대립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하향 조정을 하였고 다시 12세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신 자살 여중생 사건에서
여중생의 아버지는 학교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요. 2016년 A양이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지만 학교와 경찰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중생의 아버지는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가해자의 죄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로 성폭행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이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불상사가 없길 바란다고 호소를 하여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증언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한 자료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A양에게 SNS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였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밝혀낼 수도 있고요. 또한 A양이 최초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을 때까지 함께 하였던 K양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제,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키포인트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거나 스스로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다 보면 불공정 거래가 종종 이슈가 되는데요. 실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분쟁 3위에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필수 품목으로 기재가 돼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이 강제되는 품목이 부당했던 사안,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했는데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가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기준과 이에 대한 최신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속조건부 거래란 가맹사업법 제12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호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의 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즉 구속조건부 거래를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2호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맹본부를 일정한 경우 면책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용역 등 이러한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예를 들면 치킨 프랜차이즈에서의 가공된 육개라든가 커피 프랜차이즈에 로스팅된 원두가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된 물품이나 가맹본부만 공급할 수 있는 소스가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은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 업체 강제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인테리어는 간판 등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사실상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감리비를 평당 높게 받는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인테리어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실제 감리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또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보공개서에 리베이트 등을 받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받지 않는 양 정보공개서에 기재를 한다라고 하면 중요 사실을 누락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계약이 해지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최신 판례와 신결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C커피 사례인데요. 해당 가맹본부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735개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 용품의 공급을 가맹본부 자신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는데요. 인테리어의 경우 가맹본부가 공정별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시방서에 의해 다른 인테리어 업자도 시공이 가능하거나 가맹본부의 책임 감리로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으로 보인다. 가맹본부의 행위는 비록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더라도 인테리어의 시공은 피시민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설비, 기기, 용품도 시중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와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음은 삐치킨 사례입니다. 삐치킨 가맹본부는 양배추 샐러드를 강제를 했는데요. 본사는 백각두기의 원료가 되는 사카린이 미국에서 발암성 의식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고 KFC를 비롯한 외국의 가맹 사업체의 경우 치킨 제품을 판매할 때 백각두기가 아닌 양배추 샐러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백각두기보다 양배추 샐러드를 선호하고 있다는 시장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치킨 제품을 판매할 때는 양배추 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신선육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일정한 양의 양배추 샐러드를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헌데 가맹점 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지도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양배추 샐러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백각두기와 치킨 박스를 사용했고 그래서 원고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양배추 샐러드는 원고의 주력 상품인 치킨 제품의 느끼한 맛을 덜하도록 하기 위해 함께 제공되는 보조 음식으로서 양배추 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 제품의 맛과 품질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치킨 제품의 매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신선육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양의 양배추 샐러드를 원고로부터 의무적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로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구속조건부 거래가 있고 이는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대상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가맹본부는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어야 하고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표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면책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을 가맹본부가 상기한 사유 없이 마진을 붙여서 비싸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맹점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반면 가맹점주는 사입, 즉 자점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015년 5월 3일 2억 원의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은 5월 3일에, 중도금 5천만 원은 5월 30일에, 잔금 1억 3천만 원은 6월 3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질문은 A가 중도금을 지급하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임의로 해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일에 이르러 잔금 받기를 거절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잔금 지급 기일에 A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B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가 있습니다. 먼저 민법의 규정에 의한 대금 지급 시기, 대금 지급 장소, 대금 이자, 대금 지급 거절권에 대하여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 시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중 어느 하나에 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의 이행 시기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금 지급 장소는 특정물 채무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인도가 완료된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금의 이자에 대해서 민법 제587조는 매매의 경우에 관하여 특별히 과실의 취득과 대금 이자의 지급을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가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매도인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하게 한 것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인도를 받은 때보다 후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될 때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금 지급 의무가 목적물 인도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도 전이라도 기한이 된 때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금 지급 거절권에 관해서는 매수인은 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외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민법 제588조에 의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매도인이 이행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공을 해줬는데도 매수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기에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는 채무 불이행이 되고요. 이때 매도인은 이행 청구를 하면서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지연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해줄 것을 청구하고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고 중도금을 주었으나 매도인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주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법을 살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행위를 해제시킨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키포인트는 중도금이 지급되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잔금과 함께 지연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여도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 없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잘못이 큰지 과실비율을 두고 언쟁을 벌인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를 통해 받게 될 보험금에서부터 향후 보험료 할증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청자께서 법률정보쇼에 제보해 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 방법과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자는 야간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제보자의 과실을 80%로 산정하여 고지를 하였습니다. 우선 보험사는 제보자의 과실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였을까요? 손해보험협회는 1976년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통법규 개정 내용과 법원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하여 250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우선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다면 손해보험협회 산정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보 영상으로 돌아와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왜 80%의 과실을 통보하였을까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사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할 교통법규상 의무가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80%의 과실을 산정한 다음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직진하려는 이륜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항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직진 차량은 그 좌회전 차량에게 양보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증 규정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 영상에서 제보자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인정될 경우 쌍방의 과실은 50대 50으로 동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까지 위반한 잘못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제보자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전방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고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직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보 영상의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니라 제보자가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과실을 80%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보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의 과시비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사, 조정하는데요. 과시비율 정보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위원회가 결정한 여러 사례에서의 과시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만일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역시 수긍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과시비율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시비율을 정하는 방법에 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통상손해를 한도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손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리비나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보자 영상에 따르면 해당 영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사고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업 손실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 손실도 통상손해로 보아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피해 차량이 택시나 버스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영업 손실도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보 영상을 보시면 제보자로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떤 영업에 종사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전부를 제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제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시비율 상정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키포인트는 우선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상정한 과시비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직접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사고 과시비율 인증 기준을 참고하여 과시비율을 산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보험사의 과시비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 즉 통상손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해당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주창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각창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 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퇴직급여 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 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 가능성을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므로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산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부부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시 재산 분할 대상 재산별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50%의 기여도를,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0%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가 없고 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하나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연금 분할에 관해서는 다른 일반 재산들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재산과 달리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가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을 다른 일반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7월 23일자에 신설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었을 경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64조에 있는 협의에 의해 또는 이혼 소송에서 달리 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당사자는 위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국민연금법에 따른 요건만 갖추어지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여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법원에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취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받지 않기로 한 경우 그러한 합의가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이 특례 규정이 시행된 2016년 12월 29일 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법 시행 이후에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 그 협의는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 법은 혼인 중 재산 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가 허용되지 않고 협의 이혼 중 재산 분할권 포기 약정이 있더라도 포기의 사실 인정은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쌍방이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요건만 갖추어지면 공무원 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 장래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키포인트는 장래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모두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다만 국민연금 및 공무원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법에 따른 요건만 갖추어지면 연금공단에 신청하여서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각향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무효를 위한 선행발명 검색 노하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허 검색을 위한 인력이나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보통 연구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행발명 검색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 완료 후 동일한 선행 발명이 이미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이때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발명 조사를 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또한 선행 발명 검색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특허 출원 전에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세 번째는 특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특허권과 동일한 선행 발명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의 종류에 따라서 선행기술 검색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권리 행사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 발명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등장으로 특허 침해 경고장이 남발되고 있고, 또한 실무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특허권과 동일한 선행 발명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특허권과 동일한 선행 발명을 찾는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될 것을 염려하여 공격을 중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선행 발명을 찾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전문적인 사이트나 툴도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색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포털 검색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을 통해 유사 제품이 나와 있는지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베이나 아마존에도 희귀한 물건 등이 많이 올라와 있어 최신 제품을 검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제품을 또 개량해서 차별화된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 검색입니다. 시판되지 않은 제품은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이나 시제품 형태 또는 개인 발명가의 발명 형태로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검색을 하다 보면 아직 개발 중인 제품들이나 전시의 제품들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포유 등 논문, 정보 사이트를 통한 논문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학계나 연구소에서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 등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스콜라를 통해서 논문부터 기사까지 또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출원된 특허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화되어 있고 해외 특허를 선택하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특허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공개 전문 등은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속해서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특허권 무효를 위한 선행발명 검색 노하우 키포인트는 첫 번째, 기술 개발 완료 후에야 동일한 선행발명이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때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술 개발 전에 미리 선행발명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선행발명을 검색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셀프로 인터넷 포털, 유튜브, 논문,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과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라고 하면 나를 지키거나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형법 제21조 1항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주민끼리 싸우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맞았는데 구경하던 사람들이 말려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부쉈습니다. 그러자 물건 주인이 가해자를 손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부순 사람이 피해자에게 맞은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앞서 형법 제21조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폭행이 발생했던 싸움은 이미 종료된 상태인데 뒤늦게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타인의 물건을 부수는 공격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부순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맞은 사실은 범죄의 동기로서 참작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경찰관이 이 사람을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오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항의하면서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됐습니다.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범으로 오해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불법 체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할 때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항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만 허용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이혼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엌 칼로 남편을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부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인이 폭행 협박 당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을 찔러서 즉사하게 한 행위는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사안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칼을 겨누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부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방어하면서 남편을 죽이게 되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과잉방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위 행위를 할 때 이 정도는 법에서 허용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대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가격하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중한 상처를 상대방에게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형법은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2항은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3항에서는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밤중에 칼을 들고 가족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는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위 정도가 지나쳐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야간에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와 흥분 때문에 저지른 것이므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제21조에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처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요.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정당방위 외에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고 또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만약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공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정당방위에 대한 키포인트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방어 의사로 한 행동이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요.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또는 흥분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